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이러다. 저희 진짜 망하게 생겼다고요. 너희가. 망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집 하나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이 집만큼은 절대 안 된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글쎄 안 된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이젠 집 안 판다고 엄마한테 협박까지 하는 거냐.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시면 알겠죠. 저희도 가만 있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눈이 먼 아들과 며느리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만 박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 박씨 할머니가 어떤 통쾌한 복수했는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님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아침. 저는 텃밭에 나가 봄동과 쑥갓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만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내년 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죠. 이 작은 텃밭은 저에게는 삶의 일부와도 같았고, 비록 나이가 들고 허리가 자주 아프지만 손수 키운 채소를 자식들에게 건네줄 때의 뿌듯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고 오니 땅이 집과 텃밭은 제게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 아이들을 키우며 보냈던 시간, 가족의 웃음소리들, 제 인생이 담긴 장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 윤재와 며느리 민영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골까지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조금은 의아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텃밭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날도 추운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봄에 너희들 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엄마는 아직도 이게 재밌단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마음 한 구석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힘을 들이세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애쓰는 제 마음이 그저 쓸데없는 고생으로 보인다는 듯한 말투였다. 마트 채소랑 이건 다르지.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고 정성도 담겨 있으니까. 저는 속마음을 드러내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들 윤재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손에 준 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아들 윤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여기는 도 멀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서울로 이사를 오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꽤나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해. 아직 병원도 자주 갈 일이 없고 모든 게 익숙한 곳이란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았던 집이잖아. 이 집에는 엄마한테 소중한 추억이 많아. 이번엔 며느리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아파트처럼 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겨울엔 더 춥고 위험하잖아요. 나중에 아프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갈 수도 없는 거리이고 서울로 오시면 병원도 가깝고 저희도 근처에 있으니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를 조급함이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괜찮다니깐 여기가 편하고 여기서 사는 게 좋으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기가 편하다고 하시지만 집도 많이 나갔잖아요. 솔직히 수리 비용도 많이 드실 거고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에서 더 안전하고 좋은 집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서울로 이사를 오라 강요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아들과 며느리가 단순히 저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집과 땅의 가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때 아들 윤재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윤재는 잠시 말을 멈추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도 많고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런데 이번에 7천만 원만 빌려 주시면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하나뿐인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에 빌려준 3천만 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돈도 아직 갚지 않았는데 또다시 돈 얘기를 꺼내다니 입안이 말라오는 걸 느끼며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어떻게 된 거니? 그때도 금방 갚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자 몇 번 보내더니 원금은 한 푼도 갚지 않았잖아. 그런데 또 돈 얘기를 꺼내다니 내가 정말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윤재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런 태도조차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더니 오히려 제게게 불만을 품은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때는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못 갚은 거잖아요. 제가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을 해결해야 저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갚을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며느리 민영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요즘 같은 때에 사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것도 어머님이 아니면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이 돈으로 다시 잘해볼 거예요. 며느리의 마음 겉으론 간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속내는 마치 이건 어머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빌려달라고. 나는 어디 너희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니? 아들 윤재가 고개를 번쩍 들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보고 그냥 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저희가 다 끝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사취 하거나 놀려고 이러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잘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것도 다 어머님 믿고 온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치 제가 비정상적인 사람이기도 한 듯 몰아붙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정말 난다니까요. 엄마는 저희가 힘든 거 그냥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헛되이 노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제게 보인 건 뻔뻔함과 이기심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해줄 만큼 해줬어. 그만 돌아가라. 윤재는 다시 한숨을 쉬며 민영을 헐크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네요. 어차피 엄마는 늘 자기 생각만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죠. 민영은 팔짱을 끼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그렇지, 결국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는 어머님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둘은 맞지 못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뒷모습에는 체념 따는 은근한 적대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던 윤재가 갑자기 돌아서며 수압 붙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망하게 되면 그때는 엄마 탓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이 드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눈을 감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며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손끝까지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디서부터 잘못 키웠던 걸까? 저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로 그들의 뻔뻔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이 남아 밤마다 뒤척이게 했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몸도 무거웠고 머릿속도 온통 흐릿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 다시 텃밭에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이 텃밭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던. 잎을 하나하나 따내며 봄동과 쑥갓 모종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차분하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래 아들이랑 며느리도 못 믿겠고 이 작물들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흙냄새를 맡고 있던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뜻밖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민영이. 그런데 며느리 옆에 또 한 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미는 겉으로 상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안사돈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친정 어머니지만 뻔뻔한 요구가 떠오르며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다. 억지로 평정을 찾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먼 길을 다 오시고. 안사돈은 다정하게 웃으며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체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며느리 혼자도 아니고 안사동 데리고 오다니 그냥 반갑게 찾아온 방문은 아닐 거야. 마음은 이미 바짝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님 댁이 궁금하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오랜만에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저번에 있었던 일도 죄송하고 해서요. 너누이가 알 수 없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얼어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가 어디까지 진심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더군요. 저는 애써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사돈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필 이 시점에 찾아왔는지 여러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기 시작하더군요. 사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집이 참 정겹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사돈의 말투는 것으론 상냥하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데까지 느라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사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며느리 민영이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초조함이 서려 있더군요.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안사돈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래된 집을 잘 관리하셨던. 안사돈이 벽지와 마루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제 귀에는 묘하게 어딘가 가시 돋친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 집을 살펴보는 듯한 안사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거실에 들어선 안사돈은 주위를 둘러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사시면 마음이 참 편안하시고 말을 잠시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시골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상 빗나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힘들다고 할 건 없어요. 여기 생활이 익숙하고 평생 여기서 살아서 저한텐 여기가 제일 편해요. 저는 애써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친정도 시골이었던 나이가 드니 시골 생활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너무 춥고 버스도 하루 몇 대 오지 않잖아요. 병원 가는 것도 일이었고 특히 요즘은 시골이라 하더라도 이웃끼리 얼굴 보는 일도 적잖아요. 안사도 맨 살짝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됐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잘한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첫 잔을 내려놓으며 안사돈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안사도 손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올 겨울이 특히 더 추울 것 같다고 하던데요. 그럼 난방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런 말 드리긴 죄송하지만 저는 다시 시골에 살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안사돈의 말은 마치 저를 설득하려는 강한 의도가 담긴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긴 제 삶이 녹아있는 곳이고 제 추억이 깃든 집이에요. 제가 너무 참견했다. 하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이에요. 안사돈 말에서 제 마음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사돈 잠시 말을 멈췄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조급함과 무언의 압박이 차갑게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싶어 급히 차를 다시 내오다 부엌 향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문 너머로 며느리와 안사돈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간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이번엔 꼭 설득해야 해요. 여기 최근에 땅값이 올라서 집 팔면 돈이 꽤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집만 팔게 만들면 저희가 엄마한테도 조금 떼어 드릴게요. 다시 잘 좀 꼬셔 주세요. 노인들 꼬시는 건 내가 전문이 자니 걱정 마.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첫 잔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 있습니다. 그동안에서 부정하려 했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결국은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구나. 안사동 아지 데리고 와서 작정하고 이 집을 팔게
만들려고 들다니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따라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민영이가 서울에서 어머님 모시면 얼마나 잘해 드리겠어요. 안사도 다시 한번 상냥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영도 곧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서울로 올라오시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시지 않을까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는데도 이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는 그냥 며느리와 사돈을 얼른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계속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고 싶지 않았죠. 그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며느리와 사흘 보내기 위해 일단은 수긍하는 척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서울로 오시면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희도 어머님 곁에서 더 자주 뵐 수 있고요. 안사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편리한 곳으로 가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의 미소와 환호는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는 그들이 진정으로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자신들의 속셈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그만 까 봐라.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네. 어머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돈도 제 손을 한번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엔 제가 더 좋은 걸 준비해서 뵐게요. 그때는 더 편하게 얘기 나눠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문을 닫으면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안사돈 데리고 와서 저를 설득하려 한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계획만을 위해 저를 설득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이게 자식이고 며느리란 말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걸까? 잠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분명히 말했겠지.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해. 이 집은 우리의 전부잖아.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가 지킨다.
나 혼자라도 거야 이 집은 내 인생이었고 내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야. 아무도 이걸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제 삶의 중심을 흔들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돌아간 뒤로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번호를 차단해 놓은 상태였기에 한 통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차단된 번호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알림이 통화 목록에 수십 통씩 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지독하고 차단된 알림을 보면서도 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 대도 제가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들이 다시 찾아온 건 아닐까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험상 구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다른 한 명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집주인 맞으시죠?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그들은 문 앞에서 한 발짝 다가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부동산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땅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는데 어르신이 생각을 잘 안 바꾸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직접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땅을 판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얘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괜히 시간 끌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 팔 생각이 없다고요. 여기서 더 이상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짧게 웃으며든 말했습니다.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괜히 우리말 무시하다가 큰일 나지 마세요. 얌전히 해결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들의 협박 같은 말에 저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겁먹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최대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하든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땅 팔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고집 뿌리셔도 아무 소용 없어도 두고 보세요. 결국엔 우리한테 팔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드리죠. 그때 옆집 최씨 할아버지가 이 소란을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 신혼자 계신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쓰나 최씨 할아버지는 부동산 업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당장 나가지 못해. 이런 깡패 같은 짓이 어디여 당장 나가. 하지만 부동산업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최씨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일이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다치십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최씨 할아버지를 밀쳐 버렸습니다. 힘없이 땅에 주저앉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협박까지 하고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잠시 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부동산 업자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시치미를 떼며 우린 그냥 얘기하러 온 거였는데요. 이분들이 좀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최씨 할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강대로 팔게 만들겠다고 씨 할머니를 협박하고 나를 미쳤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네. 부동산 업자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며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후회 안 하시겠죠라는 말을 남기고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박과 마지막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터밭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저를 또다시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봄동과 쑥갓잎들이 하나같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까? 손으로 잎을 만져보니 물기가 없고 잎끝이 말라 있어 그동안에서 가고 왔던 작물들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에서 문득 아들 윤재와 며느리 민영이가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제게 사랑했던 자식이었을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아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으로 변한 게 다 내 탓인가. 텃밭 한가운데서 손끝으로 시든 잎을 쓸어내리며 저는 홀로 흐느꼈습니다. 저를 위협하던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안사돈 함께 저를 설득하려 며느리 심지어는 끝까지 뻔했던 제까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그날 밤 저는 텃밭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집을 흔들리게 두지 않겠어.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이 집만큼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 결심 속에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씌은 잎처럼 제 마음도 쪼그라든 채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동안은 새벽 일찍 산책을 다녀오곤 했어요. 어떻게든 복잡한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니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 잡념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밖에서 윤재와 민영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급히 대문 앞으로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당장. 돌아가. 더 이상 너희한테 할 말 없으니 그만 가라. 하지만 아들은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는 정말 사과하러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민영도 그의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돈 얘기도 꺼내지 않을게요. 집도 안 파셔도 돼요. 그냥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온 거예요. 아들의 말은 겉으로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 잃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설마 또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사과는 무슨 사과야. 이제 와서 또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니니. 너희가 진심이라면 제발 나를 그냥 두고 가줘.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찾아온 것도 용기 내서 온 거예요. 저희가 너무 오래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용서를 구하러 온 아들 며느리를 문전박대하는 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받아주자.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접고 일단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카페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어요. 드라이브 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 나누면 어떨까요? 좋은 경기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 멀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 거야. 얼마든지 좋아하지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아들과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한번 사과를 건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얘기들을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 대문 앞에 멈추는 순간 제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이미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내 집이네. 집이 불타고 있어. 저는 차에서 급히 내려 비틀거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은 이미 집의 대부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타들어가는 소리가 섞여 귀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주저앉아 흐느끼며 불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올 터전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불길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어차피 이 집은 낡아서 제대로 된 집값도 못 받잖아요. 어차피 땅값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땅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갑게 굳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엄마 집이 불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들 윤재는 오히려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집은 복구가 안 될 테니 땅이라도 빨리 팔고 정리하는 게 나아요. 저희도 엄마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요. 그들의 태도를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들 설마 너희가 이 짓을 한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와 민영은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동안 마을 회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립이 불에 타버렸으니 어디 있을 곳이 없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져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린 지가 어느새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서로부터 잠시 방문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도 손이 떨려 왔습니다. 설마 정말 누군가 일부러 저지른 일일까? 아니면 단순한 사고였다.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혹시 이게 정말 윤재와 민영이의 짓이라면 아니야 설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래도 왜 그런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을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애써 참으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CCTV 없어서 생각보다 조사하는데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담당 형사가 재생한 영상 속에는 익숙한 동네 골목이 보였습니다. 화면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으로 최 씨 할아버지의 트럭 블랙박스가 찍은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또 사람 화면 속에 비친 나지은 인물들의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 큰 남성 2명이 휘발유통을 들고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업자 주장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준 뒤 곧 휘발유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사람들 저희가 이미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한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지시한 사람라.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아들 윤재 씨와 며느리 민영 씨가 이 일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이들에게 어머님 집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더군요. 집을 태워야 땅을 팔 수 있으니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숨이 가빠 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곧 윤재 씨와 민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상과 자백이 있으니 혐의는 명백합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도시로 이사하라. 집요하게 말했던 것, 병원이 멀다며 설득했던 것, 안사돈 아지 데려와 압박했던 모습들, 모든 게 이어져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짓까지 벌일 줄이야.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돈이 뭐라고 돈이 대체 먹길래. 집에는 아직 불에 타고 남은 제다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단 흙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 거냐?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윤재와 며느리 민영이에게 넘겨질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혹시 윤재와 민영이와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제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경량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요. 저는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저는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집을 마련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지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텃밭도 조그맣게 가꿀 수 있었고 이웃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서 잘 지내시죠? 최 씨. 할아버지가 집 앞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모두 최 씨 할아버지가 신경 써주신 덕분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마당에는 제가 새로 심은 채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키운 작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물들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들을 미워해봤자 오히려 상처는 건 제 마음일 테니깐요. 이젠 오로지 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연을 작성하고 있는 바로 오늘 아침 안사돈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두 소문에 제가 새로 마련한 집을 찾아왔더라. 안사돈은 제 앞에서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민영이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그 애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말없이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 속에서 진정한 사과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영이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보상금은 드리도록 하지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돈 그게 지금 사과로 운 사람의 말입니까? 저는 이 집에서 제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아왔고 이곳에서 제 모든 추억과 삶을 쌓아왔습니다. 그걸 당신 딸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주면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사도 맨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애원하듯이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영이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 민영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아들이랑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실 생각이세요? 차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합의만 해주시면 감옥에 안 간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할 제발요. 사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보이는 건 진심 어린 이웃님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딸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잠시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의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엉켜 분노, 서운함, 그리고 그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공허함까지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 사돈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조아린 채 문을 나서는 습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그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안사돈의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아들 며느리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정말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걸.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이미 저들 쪽에서 먼저 한 게 아니었을까요? 제 삶을 불태워버린 그들인데 지금 와서 저보고 용서를 구하다니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 읽어보며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번씩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부디 이런 끔찍한 일 없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